오늘 밤 우리는 공상과학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물리학 실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탐험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물리 법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별과 별 사이에 광대한 거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별은 너무나 멀리 있어서 보이저 같은 우주선도 도착하는데 7만 년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어떤 지름길도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24년 작은 연구팀이 대화 자체를 완전히 바꾼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수학 속에 숨겨진 해법을 찾았습니다. 빛의 속도를 깨지 않으면서도 그럴 필요가 없는 우주를 통과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오늘 밤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들이 그 방정식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물리학이 모두가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을 방금 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발견의 진짜 핵심은 마지막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처럼 우주의 깊은 비밀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채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태양 너머 가장 가까운 별은 25조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25 뒤에 0이 12개 붙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입니다. 작은 적색 외성으로 우리 은하 전체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이웃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반구에서 볼 수 있고 우리 태양 밝기의 일부만으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은 어떤 별보다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25조 마일은 직관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큰 숫자를 다루도록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맥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빛은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초당 약 18만 6천 마일 또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합니다. 그 속도로 빛은 1초 만에 지구 적도를 7번 이상 돌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튕기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광자는 뉴욕에서 도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입자도 에너지도 정보도 아닙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의 궁극적인 속도 제한이며 물리법칙에 의해 현실의 구조 자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도 빛이 우리 태양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이동하는 데는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익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떠나는 빛의 광선은 2030년 어느 시점까지 지구에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이상 후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규모입니다. 이제 그 거리를 건너는 우리의 실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먼 우주선 중 하나는 보이저 1호입니다. 1977년 9월 5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거의 50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왔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다른 어떤 인공물체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012년 8월 보이저 1호는 태양풍이 성간매질로 전환되는 경계인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습니다. 성간 공간에 진입한 최초의 인공물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고 여전히 작동하며 수십억 마일의 빈 공간을 가로질러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우리 태양에 대해 대략 시속 3만 8천 마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들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준으로 빠릅니다. 민간 여객기는 시속 약 600마일로 순항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빠른 차인 스러스트 SSC는 시속 약 760마일의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고성능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총구를 시속 약 2000마일로 떠납니다. 보이저 1호는 빠른 총알보다 19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년 약 3억 3,300만 마일을 이동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7시간도 안 되어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가까운 접근 동안 몇 주 만에 화성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속도를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는 방정식에 대입해보세요. 수학은 간단하고 파괴적입니다. 시속 38,000마일로 25조 마일을 이동하는 데는 약 7만 년이 걸립니다. 7만 년입니다. 잠시 그것을 곱씹어 보세요. 7만 년 후 보이저 1호가 마침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접근할 때 실제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는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방문하고 싶다면 보이저의 속도로 약 15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시리우스는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의 어깨를 표시하는 적색 초거성 베텔게우스는 약 55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보이저급 탐사선은 우리 태양이 수소 연료를 소진하고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여 지구를 포함한 내행성들을 집어삼키기 전에는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학적 현실은 잔인합니다. 조금 더 빠른 화학 로켓을 만들어 별까지 조금씩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엔진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리학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된 모든 로켓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연료를 싣고 태우면 배기가스가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연료에는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은 우주선과 함께 가속되어야 합니다. 즉, 연료를 밀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이것이 더 많은 질량을 추가하며 가속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선형이 아니라 지수적입니다. 이것은 로켓 방정식의 폭정이라고 불리며 처음부터 우주 탐사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 동안 우주 비행사들을 달로 실어 나른 세턴5 로켓은 첫 번째 단계에서만 3,000톤의 연료를 태웠습니다. 300만 킬로그램의 등유와 액체 산소가 단 2분 30초 만에 소비되었습니다. 그 모든 연료, 그 모든 질량, 그 모든 비용은 3명의 인간을 태운 작은 캡슐을 25만 마일 떨어진 달까지 밀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확대해보세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달보다 1억 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화학 로켓으로 인간의 생애 안에 프록시마에 도달하려 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할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에 따르면 지구의 모든 석유 매장지, 모든 천연가스 저장소, 모든 유기 화합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탄화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대기에서 탄화수소를 채취해야 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소행성과 해성에서 모든 유기분자를 긁어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숫자는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로켓 방정식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연료 질량과 탑재물 질량의 비율입니다. 화학 추진으로 항성 간 여행을 하려면 그 비율이 불가능한 수치로 폭발합니다. 엔지니어들은 1950년대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항성 간 여행에 대한 모든 진지한 제안은 화학 엔진을 완전히 우회하려 했습니다. 핵펄스 추진이 초기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오리온 프로젝트 하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개발된 이 개념은 거대한 우주선 뒤에서 핵폭탄을 터뜨려 충격파를 타고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폭발은 충격 흡수 장치로 연결된 거대한 강철판을 밀어내며 우주선을 앞으로 가속시킵니다. 미친 것처럼 들리는 무식한 접근법이고 아마 정말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작동합니다. 핵폭발은 어떤 화학 반응보다 단위 질량당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론적으로 핵펄스 추진으로 작동하는 우주선은 광속의 몇 %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광속의 3%라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7만 년이 아니라 140년의 여정이 됩니다. 여전히 인간의 수명보다 길지만 적어도 세대간 우주선의 영역 안에는 들어옵니다. 실용적인 문제는 엄청납니다. 수천 개의 핵탄두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차폐는 거대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그런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의 정치적,
환경적 우려는 아마 극복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핵융합 추진은 또 다른 접근법입니다. 핵분열 대신 별이하는 방식으로 수소 연료를 태워 가벼운 원소를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고 방출되는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핵융합 엔진은 화학 로켓보다 효율적이고 핵분열보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지 상태의 발전소에서도 아직 제어된 핵융합을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적대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핵융합 로켓을 만드는 건 최소한 아직 수십 년은 더 걸립니다. 반물질 추진은 이론적 최대 효율을 나타냅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충돌하면 완전히 소멸되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이 MC 스퀘어에 따라 질량의 100%를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의 소멸보다 단위 질량당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물질 엔진은 이론적으로 우주선을 광속의 상당한 비율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물질이 자연적으로 유용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반물질 원자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으로 입자 가속기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현재 생산율은 연간 10억 분의 1g 단위로 측정됩니다. 항성간 임무를 위한 충분한 반물질 연료를 축적하는 데는 임무 자체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반물질이 일반 물질과 다 폭발하지 않게 저장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공학적 도전입니다. 솔라세일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대표합니다. 연료를 실어 나르는 대신 솔라세일은 햇빛이나 강력한 레이저의 압력을 사용해 가속합니다. 빛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반사, 돛은 돛담배가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광자에 의해 밀릴 수 있습니다. 유리 밀러가 자금을 대고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원했던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이니셔티브는 지상 기반 레이저 어레이를 사용해 라이트 세일이 장착된 초소형 우주선을 밀어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념은 그램 단위의 탐사선을 광속의 20%로 가속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속도라면 약 20년 만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해 레이저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야심찬 프로젝트이고 작은 무인 탐사선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유인 임무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실은 우주선을 밀어낼 만큼 큰 라이트 세일은 수백 마일에 걸쳐 펼쳐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속시킬 만큼 강력한 레이저 어레이는 지구 전체의 발전량의 상당 부분에 필적하는 에너지 출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접근법은 실용적인 항성간 능력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각각은 추진 물리학에서 진정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짜 천장을 깨지 못합니다. 진짜 천장은 광속입니다. 대략 초당 18만 6천 마일 또는 초당 30만 킬로미터. 이것은 단지 더 나은 엔지니어링으로 아직 깨지 못한 속도 제한이 아닙니다. 시공간의 구조 자체에 짜여진 자연의 근본 법칙입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질량을 가진 어떤 것도 광속으로 가속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유는 물체가 광속에 접근할수록 유효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다음 시간당 마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광속의 99%에서 우주선의 겉보기 질량은 7배 증가합니다. 99.9%에서는 22배입니다. 실제로 광속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량을 가진 어떤 것도 광속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한계가 아닙니다. 더 나은 로켓이나 더 발전된 재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하학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광속은 단순한 속도 이상입니다. 인과관계가 전파되는 속도입니다. 정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속도, 우주의 속도 제한은 절대적입니다. 또는 웨일스의 젊은 물리학자가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할 때까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94년 미겔 알쿠비에레는 카디프의 웨일스 대학교에서 일하던 28살의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훈련받고 유럽에서 박사 후 연구를 하던 그는 스타트rek의 팬이었습니다. 그는 스타쉽의 워프 드라이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 스타트rek이라는 작품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은 1960년대에 처음 방영된 공상과학 텔레비전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 속 우주선들은 워프 드라이브라는 기술을 사용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했죠. 워프2, 워프5, 워프9 같은 속도로 말입니다. 수십 년이 걸릴 항성간 거리를 불과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횡단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워프 드라이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절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공상과학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판타지로 치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빛보다 빠른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쿠비에레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숙제 문제로 취급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 앞에 앉았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토대,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정식에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공간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 그 안의 영역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단 그 영역 내부의 어떤 물체도 실제로 광속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처음 들으면 이것은 속임수처럼 들립니다. 빛보다 빠르게 가지 않으면서 빛보다 빠르게 가는 방법을 묻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알쿠비에레는 깨달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누구도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았던 허점이 있다는 것을요.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공간을 통과해 이동하는 물체에 적용됩니다.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시공간을 통과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속하는 로켓, 충돌기 속 입자, 라디오 신호, 이 모든 것은 시공간의 구조를 통해 전파되는 물체나 파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이것들이 광속을 초과하는 것을 확고히 금지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또한 시공간 자체가 어떻게 형태를 바꿀 수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어떻게 휘고, 늘어나고, 압축되고, 심지어 팽창하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에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정 거리, 대략 지구로부터 14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은하들이 빛 자체보다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이 초광속으로 공간을 통과해 이동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들은 고무판 위의 개미와 같습니다. 판을 잡아당기면 개미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서로에게서 걸어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판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미들은 팽창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메트릭 팽창이라고 부르며 수십 년간의 천문학적 측정으로 관측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쿠비에레는 이 허점을 보고 명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간이 은하들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운반할 수 있다면 우주선도 운반할 수 있지 않을까? 우주선 앞에 시공간 영역을 압축하고 뒤에서 팽창시켜 우주선이 그 결과로 생긴 파도를 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수학을 신중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메트릭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해 시공간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레시피입니다. 다른 메트릭은 시공간의 다른 형태를 설명하죠. 평평한 빈 공간의 메트릭을 민코프스키 메트릭이라고 합니다. 별 같은 거대한 물체 주변의 메트릭은
슈바르츠실트 매트릭이라고 불리며 중력이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의 매트릭은 커 매트릭입니다. 각각의 매트릭은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해입니다. 알쿠비에레는 새로운 매트릭을 구성했습니다. 거품을 설명하는 매트릭이었죠. 거품 내부에서는 매트릭이 평평합니다. 공간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시간은 표준 속도로 흐릅니다. 빛은 표준 속도로 움직입니다. 내부의 우주 비행사는 아무것도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중력도, 힘도, 가속도 없습니다. 거품 외부에서도 매트릭은 평평하며 우주의 나머지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거품의 경계에서 매트릭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앞쪽 가장자리에서는 공간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매트릭 구성 요소가 변화하여 거품 앞에 거리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뒤쪽 가장자리에서는 공간이 똑같이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거품 뒤의 거리가 늘어납니다. 거품 자체는 이 기하학을 타고 전진합니다.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거품은 어떤 속도로든 공간을 통과해 이동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빛보다 느리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 내부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선은 평평한 시공간의 주머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주머니는 주변 우주가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은 가속하지 않습니다. 상대론적 효과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다. 시공간 자체의 기하학에서 파도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알쿠비에레는 1994년 5월 클래시컬 앤드 퀀텀 그래비티라는 저널에 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워프 드라이브, 일반 상대성 이론 내의 초고속 여행이었습니다. 8페이지 길이였고 텐서, 수학과 매트릭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빽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10년간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논문이 나왔을 때 물리학 공동체는 흥분과 회의론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분은 수학이 정확했다는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알쿠비에레의 매트릭은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유효한 해였습니다. 속임수나 실수가 아니었죠. 그것은 진정으로 거품이 국소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공간 기하학을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거품 내부에서 빛은 항상 광속으로 움직였습니다. 거품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빛보다 빠르게 공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품 전체로서는 정상적인 경로를 따르는 어떤 광선보다도 빠르게 항성간 거리를 횡단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론은 해결책을 실제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알쿠비에레의 워프 거품은 누구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외래 물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물질, 주변의 모든 것을 이루는 종류의 물질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스 구름도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요동 덕분에 우주의 진공조차 작지만 양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에너지는 시공간을 안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질량은 다른 질량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음의 에너지는 정반대로 작용할 겁니다. 시공간을 바깥쪽으로 휘게 만들어 청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반중력이죠. 일상세계에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 떨어지는 물체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중력적으로 다른 것들을 밀어내는 물질도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음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해도 그건 우주의 정상적인 물질 목록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쿠비에레의 워프 거품은 바로 그것을 엄청난 양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음의 에너지는 우주선 주변에 껍질 형태로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앞쪽에서 수축된 시공간이 뒤쪽에서 팽창된 시공간으로 전환되는
경계 영역을 채우는 거죠. 바로 그 외래 물질 껍질이 거품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것 없이는 기하학이 무너집니다. 필요한 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초기 계산 결과는 완전히 재앙적이었습니다. 계산을 수행한 물리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외래 물질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우주 지평선까지 모든 방향에 있는 모든 별, 모든 은하, 모든 행성, 모든 먼지 입자, 그 모든 것을 음의 에너지로 전원해서 우주선 주변 껍질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계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알쿠비엘의 매트릭은 이론가들이 에너지 비효율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식, 매우 얇고 급격하게 휘어진 전원 영역이 에너지 요구량을 불가능한 영역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후 논문들이 그 숫자를 낮췄지만 누구도 낙관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매트릭은 아름다운 수학적 결과물로 남았지만 공학적 현실과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년 동안 물리학계는 대부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흥미로운 해법, 빛보다 빠른 여행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지는 않았다는 증명. 하지만 누구도 실제로 만들 거라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다가 1999년 벨기에의 한 물리학자가 외래 물질 요구량을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크리스 반덴 브룩은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연구하던 중 워프 드라이브에 대한 대화를 바꾸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은 알쿠비엘의 원본 연구를 게재했던 바로 그 저널 클래시컬 앤드 퀀텀 그래비티에 실렸습니다. 반덴 브룩의 통찰은 미묘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워프 거품의 외부 크기와 내부 크기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평하고 평범한 공간에서는 당연히 일치합니다. 바깥에서 1m 너비로 보이는 상자는 내부에 1m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그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이론은 작은 외부 부피가 큰 내부 공간을 담는 기하학을 허용합니다. 고전적인 예가 웜홀입니다. 이론적으로 문 크기의 입구가 수천 광년 뻗어나가는 터널로 열릴 수 있죠. 외부 크기와 내부 크기가 곡률에 의해 분리됩니다. 반덴 브룩은 이 아이디어를 워프 거품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거품의 외부를 터무니없이 작은 차원 12-15승 미터 정도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략 원자의 크기입니다. 양성자는 대략 1편토미터 정도입니다. 반덴 브룩의 워프 거품은 그것과 비슷한 외부 반경을 가질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장비로 봐도 거품은 미시적이고 어떤 원자보다 작으며 가장 특이한 입자탐지기가 아니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휘어진 기하학 덕분에 평평한 공간의 정상 크기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선과 승무원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죠.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원자보다 작은 것 안에 어떻게 우주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내부 부피가 외부가 시사하는 것보다 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시공간의 곡률이 불일치를 처리합니다. 판타지 이야기에 나오는 아니박보다 큰 가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게 마법이 아닙니다. 기하학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반덴 브룩은 외래 물질 요구량을 20차수 이상 줄였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질량 같은 것에서 목성의 질량에 가까운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약 2 곱하기 12-27 승킬로그램입니다. 2조 킬로그램. 여전히 엄청납니다. 여전히 우리가 수집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하지만 천억 배의 감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문제가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의 모든 물질을 요구하는 것에서 큰 행성 하나의 질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에서 단지 터무니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반덴 브룩의 설계는 또한 원래 알쿠비엘의 매트릭이 위반했던 특정 양자 에너지 조건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약한 에너지 조건,
가장 병리학적인 종류의 음의 에너지를 배제하는 여러 수학적 기준 중 하나가 반덴부르크의 기하학에 의해 충족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알쿠비에레의 원본보다 물리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기에 중요했습니다. 대가는 반덴부르크의 거품이 원자길이 규모에서 시공간 곡률이 잘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곳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습니다. 양성자 규모에서는 양자 효과가 지배합니다. 시공간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묘사하는 방식대로 고전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험은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리학계는 반덴부르크의 논문을 진전으로 취급했습니다. 진짜 진전으로. 그것은 외래물질 요구량이 원래 설계의 우주 규모 숫자에 고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요구량은 영리한 기하학적 선택으로 때로는 극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최적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변형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 나타리오라는 물리학자는 공간 수축이나 팽창이 전혀 없는 워프 거품을 제안했습니다. 강이 바위 주변을 흐르는 물처럼 우주선 주변의 시공간에 접선 흐름만 있는 것이죠. 나타리오의 설계는 기존 문제 일부를 피했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워프 드라이브 이론은 작지만 활발한 연구 영역이 되었죠. 1년에서 2년마다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각 논문은 에너지 요구량을 조금씩 깎아내거나 다른 기술적 결함을 고쳐나갔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하향 곡선을 그렸죠. 그리고 공학적 그림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나사 소속 물리학자 한 명이 전문가들조차 충격에 빠뜨린 재설계안을 들고 대화에 뛰어들었습니다. 해롤드 화이트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홍보부서나 임무기획부서가 아니었습니다. 화이트는 이글웍스라는 내부 연구부서의 일원이었죠. 고등추진 물리학 연구소였습니다. 이글웍스는 나사의 사변적 물리학 본거지였습니다. 공학자들이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실제 수학에 뿌리를 둔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는 곳이었죠. 워프 드라이브, 웜홀, 그리고 먼 미래에 실제 임무 설계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이국적인 추진 방식 개념들 말입니다. 화이트는 알쿠비에레의 연구를 수년간 공부해왔습니다. 그는 수학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에너지 요구량이 터무니없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는 또한 그 요구량이 워프 거품의 구체적인 형태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자들이 놓친 최적화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2011년 9월 화이트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100년 스타쉽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워프 드라이브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장기 우주 탐사에 관심 있는 과학자, 공학자, 미래학자, 그리고 열성 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청중에는 주요 대학의 물리학자들, 나사 공학자들, 민간 우주 기업 대표들, 그리고 소수의 과학 저널리스트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화이트의 발표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알쿠비엘의 워프 거품의 기하학적 재설계였고 외래물질 요구량을 또 다른 엄청난 배수만큼 줄인 것이었습니다. 화이트는 워프 드라이브가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가 제시한 것은 공학적 최적화였습니다. 핵심 변화는 거품 벽의 두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알쿠비에레의 원래 설계와 대부분의 후속 변형들에서 공간이 수축에서 팽창으로 전환되는 전이 영역은 얇았습니다. 매우 얇았죠. 매트릭이 짧은 거리에 걸쳐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 날카로움, 기하학에서의 가파른 구배가 에너지 비용을 그렇게 높이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화이트는 그 전이 영역을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얇은 껍질 대신 그의 거품은 두껍고 점진적인 경계를 가졌습니다.
앞쪽에 압축된 영역과 뒤쪽에 팽창된 영역은 여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 큰 부피에 걸쳐 일어날 것이었죠. 구배는 더 부드럽고 덜 극단적일 것입니다. 그는 또한 거품의 단면 형태도 바꿨습니다. 구체 대신 화이트의 거품은 토러스, 즉 도넛 모양이었습니다. 우주선은 가운데 구멍을 통과하며 이동할 것입니다. 토러스 기하학은 특정 영역의 시공간 왜곡을 집중시키고 다른 영역은 상대적으로 평평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조에 걸친 통합 에너지 비용을 줄였습니다. 화이트가 이 더 두꺼운 벽 토러스 기하학을 사용해 계산을 돌렸을 때 외래 물질 요구량은 약 700kg으로 떨어졌습니다. 700kg. 대형 오토바이의 질량 대략 1,500파운드였죠. 목성의 질량이나 관측 가능한 우주와 비교하면 이것은 거의 사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외래 물질이 순수하게 농축된 형태로 존재한다면 700kg은 중간 크기 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단 1g의 외래 물질도 생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규모의 불가능이었죠. 문제는 불가능한 물질에 불가능한 양을 요구하는 것에서 불가능한 물질에 단지 매우 어려운 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이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글웍스가 실제로 소량의 시공간 왜곡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실험 장치는 화이트 주데이 워프필드 간섭계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개념은 원리상 마이케슨 몰리 간섭계와 유사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특수 상대성 이론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 기기였죠. 그리고 수십 년 후 라이고에서 중력파를 탐지할 기기들과도 유사했습니다. 간섭계는 레이저 빔을 두 경로로 나누고 빔을 거울에 반사시키고 다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 경로가 다른 경로보다 조금이라도 길거나 짧으면 빔들이 재결합할 때 간섭하여 밝고 어두운 줄무늬 패턴을 만듭니다. 그 간섭 패턴을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함으로써 경로 길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원자의 폭보다 훨씬 작은 변화도 말이죠. 화이트의 아이디어는 특별히 설계된 장치 주변에서 미세 규모 시공간 왜곡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장치는 특정 기하학적 배열로 배치된 고전압 커패시터링으로 구성될 것이었습니다. 워프 필드 이론이 옳고 작은 크기로 축소된다면 그 커패시터 주변의 전기장이 미세한 국소 시공간 공유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측정 가능한 양만큼 레이저의 간섭 패턴을 이동시킬 가능성은 있었죠. 이글웍스는 간섭계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화이트의 팀은 특정 조건에서 간섭 패턴의 비정상적인 이동을 감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은 작았고 노이즈 임계값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으며 시공간 곡률과 아무 관련 없는 여러 가능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광학 부품의 열 팽창, 실험실의 기류, 고전압 커패시터의 전자기 간섭, 근처 장비의 진동, 이 모든 것이 유사한 간섭 패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험 통제는 이것들을 확실히 배제할 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물리학계의 비평가들은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탁상 실험에서 시공간 공유를 탐지하는 것은 비범한 주장일 것입니다. 화이트가 제시한 증거는 비범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암시적이었죠. 나사는 워프필드 효과가 탐지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기관은 결과를 예비적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사가 이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나사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워프 드라이브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이 분야가 정당성을 얻기 시작했죠. 대학원생들이 워프 매트릭을 연구해도 지도교수가 진로 선택을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워프 드라이브 논문들이 주류 물리학 저널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변두리 출판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술회의에서도
고급 추진 개념 세션이 포함되기 시작했죠. 워프 버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예산도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주 규모에서 행성 규모로, 다시 오토바이 규모까지 떨어졌어요. 버블은 여러 번의 반복을 거치며 재구성되고 최적화되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700kg의 이국적 물질은 여전히 아무도 생산해 본 적 없는 물질 700kg이었으니까요. 필요한 형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말이죠. 바로 여기서 뉴욕의 작은 민간 연구소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들고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메디슨 애비뉴 477번지, 지구상에서 가장 밀집된 도시 환경 중 하나에 있는 수천 개의 사무용 건물 중 하나입니다. 그 건물 안 위층 어딘가에 어플라이드 피직스라는 연구기관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피직스는 대학이 아닙니다. 정부 연구소도 아니에요. 획기적인 물리학과 첨단 기술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는 민간 단체죠. 이 조직은 지아니 마티레가 설립했습니다. 항공우주와 기술 분야에서 일하다가 기초 물리학 연구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였죠. 회사는 고급 추진 연구소라는 부서를 운영합니다. 임무는 단순합니다. 워프 드라이브를 이론적 호기심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학 문제로 다루는 것, 솔루션 공간을 매핑하고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후보 설계를 평가할 도구를 개발하고 결국엔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죠. 팀은 작습니다. 핵심 연구원이 10여 명 미만이에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진지합니다. 존경받는 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동료 심사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며 학회에 참석해 학계 물리학자들과 나란히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학 스태프에는 이론 물리학자 알렉세이 보브릭, 엘라베마 대학교 헌츠빌에서 훈련받은 제레드 푹스, 같은 대학 출신의 크리스토퍼 헬머리치, 루크 셀러스, 브랜든 멜처, 그리고 파트너 기관의 여러 협력 연구원들이 포함됩니다. 나사의 이글스웍스가 정부 감독과 대중의 감시에 연구를 정당화해야 했던 것과 달리 어플라이드 피직스는 정치적 압박 없이 장기적인 추측성 프로젝트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가 10년 동안 결과를 내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일정을 가진 기초 연구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2021년 2월 어플라이드 피직스 팀의 두 멤버 알렉세이 보브릭과 지아니 마티레가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물리적 워프 드라이브 소개였습니다. 이 논문은 알쿠비에레의 원본 연구와 이후의 대부분 개선 작업을 발표했던 바로 그 저널 고전 및 양자 중력에 실렸습니다. 보브릭과 마티레가 한 일은 이전 논문들과 달랐습니다. 특정한 새로운 워프 드라이브 설계를 제안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능한 모든 워프 드라이브 시공간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틀, 분류 체계, 전체 솔루션 공간을 조직하는 방법을 만들었죠. 핵심 통찰은 우아했습니다. 모든 워프 드라이브는 예외 없이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우주선에서 멀리 떨어진 점근적으로 평평한 영역. 이건 우리가 사는 종류의 평범한 공간입니다. 평평하고
10년간 대부분의 연구는 초광속 설계에 집중했었죠. 빛보다 빠른 것, 그게 전체 요점이었으니까요. 인과율을 위반하고 시공간의 규칙을 구부릴 거라면 끝까지 가서 궁극적인 속도 제한을 깨는 게 낫잖아요. 보브릭과 마티레는 아광속 워프 드라이브, 빛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버블이 만들기 훨씬 쉬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국적 물질이 위반하는 에너지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 에너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유용할 겁니다. 광속의 90%로 이동하는 워프 버블은 아인슈타인의 우주 속도 제한을 깨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몇 시간 만에 횡단하고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5년 안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승무원에게 어떤 가속력도 가하지 않죠. 이 논문은 이전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정리도 증명했습니다. 어떤 워프 드라이브든 설계와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운동하도록 설정된 물질 껍질이라는 거죠. 껍질은 다른 물체처럼 공간을 통해 움직입니다. 즉, 순항 속도까지 가속하려면 여전히 어떤 종류의 추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워프 버블은 로켓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로켓이 밀어내는 것을 바꿀 뿐이죠. 우주선을 직접 밀어내고 승무원과 화물을 가속하는 대신 로켓이 버블을 가속합니다. 그리고 버블은 내부의 모든 것을 내부로 힘을 전달하지 않고 운반하죠. 이것은 전체 문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워프 드라이브가 빛보다 느리다면 대체 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실망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초광속 여행을 꿈꿔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푹스 워프 드라이브의 진짜 돌파구는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가속 방식이에요. 기존 우주선을 생각해 보세요. 로켓이든 이온 엔진이든 추진력을 가하면 그 힘이 선체를 밀어냅니다. 선체는 승무원을 밀고 승무원은 좌석에 눌립니다. 이게 바로 지포스입니다. 가속의 물리적 느낌이죠.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3초가 걸린다면 당신의 몸은 그 힘을 전부 느낍니다. 불편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이제 광속의 30%까지 가속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초속 약 9만 km입니다. 일반적인 로켓 추진으로 이 속도에 도달하려면 승무원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가속을 견뎌야 합니다. 혹은 더 빠르게 가속하면 지포스가 치명적이 됩니다. 인체는 몇 지 이상의 지속적인 가속을 견디지 못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단기간에 9지까지 견디지만 그 이상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광속의 상당 부분까지 가속하려면 수백, 수천 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생물학적 승무원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우주여행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가속 문제죠. 푹스워프 드라이브는 이 문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버블 내부의 승무원은 가속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술적으로 가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는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외부 우주에서 보면 버블은 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평평한 공간은 정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승무원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요. 밖에서는 버블이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고요합니다. 중력도 없고 관성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갑자기 생물학적 한계가 사라집니다. 광속의 10%든 20%든 50%든 승무원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요. 이제 아광속 여행이 실제로 실용적이 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광년거리입니다. 광속의 30%로 여행하면 약 13년이 걸립니다. 여전히 길지만 인간의 수명 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무원은 전체 여행 동안 안락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속 단계도 감속 단계도 중간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이 모든 걸 처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은 태양계 내에서도 혁명적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평균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7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광속의 1%로 이동하는 워프 버블은 며칠 만에 도착합니다. 승무원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요. 목성 2주일이면 됩니다. 토성 한 달, 명왕성 몇 달. 전통적인 추진 방식으로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거리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지포수 없이 이루어집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도 문제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신체적 적응이 필요 없어요. 그냥 타서 출발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푹스 워프 드라이브가 진정으로 증명한 것은 원리 자체입니다. 30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워프 드라이브가 본질적으로 비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의 에너지가 필수 요소라고 여겼죠. 그리고 음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과 형태로는요. 이제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워프 버블은 일반 물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양의 에너지만으로요.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으로요. 이것이 문을 엽니다. 만약 아광속 워프 드라이브가 양의 에너지로 가능하다면 다른 설계도 가능할까요? 더 효율적인 버전은요? 더 빠른 버전은요? 푹스는 인터뷰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설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최적화의 여지가 엄청납니다. 물질 껍질의 모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밀도 분포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 벡터 구조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정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안정성, 속도까지요.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언젠가는 광속 장벽 자체를 돌파하는 설계가 나올지도요. 여전히 양의 에너지만 사용하면서요. 그건 추측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푹스 설계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죠. 이제는 단지 아직 풀리지 않은 엔지니어링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응용물리학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워프 팩토리 소프트웨어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다운로드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워프 매트릭을 설계하고 에너지 조건을 확인하고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죠. 이것이 협업과학입니다. 팀은 자료를 숨기지 않습니다.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소유권이 아니라 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토대 위에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개선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를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논문 이후 여러 연구 그룹이 푹스 설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에너지 조건을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대안적 구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실용적인 엔지니어링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물질 껍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얼마나 큰 질량이 필요한가? 버블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들은 답이 필요한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더 이상 근본적인 물리학 질문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질문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자원과 창의성만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 여행을 자원하고 떠나고 자신의 경력 기간 내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광속 워프 드라이브가 태양계 내 여행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지금 화성까지 가는 데는 행성들의 배열에 따라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우주선은 대부분의 경로를 관성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추진력은 너무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고 승무원을 짓눌러 버릴 테니까요. 화성 임무는 궤도 역학에 느리고 신중한 발레입니다. 발사창은 26개월마다 한 번씩만 열립니다. 궤적은 몇 달 전에 고정됩니다. 중간 경로 수정은 제한적입니다. 번거롭고 제약적이죠. 워프 버블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버블 내부에서 공간은 평평합니다. 승무원은 어떤 가속도 느끼지 않습니다. 버블 자체가 빠르게 가속하고 있어도 탑승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워프 우주선은 엔진을 계속 가동하여 광속의 상당 부분까지 가속하고 잠시 관성 비행한 후 똑같이
강하게 감속할 수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전체 여행이 몇 달이 아닌 며칠 안에 측정될 수 있습니다. 가속도를 충분히 높이면 아마 몇 시간도 가능합니다. 승무원은 신선한 상태로 도착하며 보통이라면 그런 여행에 수반되는 잔인한 힘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가 태양계의 다른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현재 수년이 걸리는 목성이 몇 주에 문제가 됩니다. 토성, 해왕성, 카이퍼, 벨트 모두 단기 임무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우주비행사의 인생에서 수십 년을 여행에 쏟지 않고도 이 세계들을 가까이서 연구하기 위한 유인 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도가 간과하는 안전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아광속 워프 버블은 선단부의 지평선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버블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앞쪽 가장자리는 우주선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이른바 사건의 지평선을 만듭니다. 내부가 정보를 보낼 수 없는 경계죠. 지평선은 나쁜 소식입니다. 호킹 복사를 생성하는데 이는 승무원을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양자 효과입니다. 조종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선단부와 인과적 접촉을 잃으니까요. 입자들을 가두고 버블이 꺼질 때 파괴적인 빔으로 방출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구체적으로 초광속 여행의 특징입니다. 아광속, 버블은 빛의 장벽을 넘지 않습니다. 지평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호킹 복사도 없습니다. 통제력 상실도 없습니다. 입자빔 무기도 없습니다. 우주선은 전체 구조와 인과적 접촉을 유지합니다. 조종사는 방향을 전환하고 경로를 조정하고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 허용합니다. 물질은 평범합니다. 승무원은 보호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의 현재 기술을 궁극적인 워프 능력으로 연결하는 실제 공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내일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이번 세기에 걸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길입니다. 공학적 도전은 여전히 엄청납니다. 푹스 설계가 요구하는 밀도 프로파일을 가진 물질 껍질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현재 재료 과학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껍질은 중력 응력, 열 변동, 가속과 감속의 동적 힘에 맞서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강도 재료들, 탄소 섬유 복합재나 첨단 강철 합금 같은 것들은 최대 몇 기가파스칼의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워프 껍질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고 수천 배 더 높은 응력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요구량도 엄청납니다. 푹스 설계가 이국적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이요. 거대한 평범한 물질 껍질을 광속의 90%까지 가속하려면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에 맞먹는 에너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수시간 또는 수일 동안 지속되는 테라와트급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시도해 본 적 없는 규모의 에너지죠. 소규모 워프, 효과조차 테스트할 계측 장비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실물 크기 워프 우주선을 만들기 전에 그 효과가 실험실 규모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실험실 실험 주변의 시공간 공유를 감지할 만큼 민감한 간섭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장비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질 분포로부터 나오는 정적 흑속 공류를 측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10년이나 다음 10년에 워프 드라이브를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세기에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허용합니다. 수학은 깔끔합니다. 재료는 평범합니다. 비록 아직 제대로 성형할 수 없더라도요. 그리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2026년 초 푹스 논문 이후 2년도 안 되어 또 다른 연구가 다음 개선이 이미 지평선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응용 물리학팀과 협력자들의 후속 논문이 더 정교한 수학적 분석으로 워프 드라이브 매트릭 패밀리를 재검토했습니다. 핵심 발견은
시공간이 이전 모델들이 가정했던 것보다 더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계산들은 워프법을 기하학이 주변 우주와 어떻게 혼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특정 가정들을 했었습니다. 수학적 편의성과 계산 가능성에 기반한 가정들이었죠. 그 가정들이 완화되었을 때 방정식들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가능한 곡률 프로파일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확인된 프로파일들 중 일부는 2024년 푹스 설계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워프 드라이브에 해당합니다. 몇몇은 상당히 감소된 이국적 물질 요구량으로 초광속 작동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된 것이 아니라 감소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가능해서 단지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바뀔 만큼 충분히 감소했습니다. 이 논문은 초광속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한 것은 해공간이 누구도 탐험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워프 드라이브 연구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24년 논문은 그 해공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독일, 호주, 일본, 영국의 대학 연구팀들이 즉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워프 팩토리와 다른 수치 도구들을 사용해 새로 확인된 메트릭 족들을 평가했습니다. 어떤 것이 에너지 조건을 만족하는가? 어떤 것이 작은 섭동에도 안정적인가? 어떤 것이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존재할 수 있는 물질로 실제로 구축 가능한가? 작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녹음 기준으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오직 평범한 물질만으로 작동하는 초광속 워프 드라이브를 제시한 논문은 아직 없습니다. 초광속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중요하게 더 넓은 물리학 커뮤니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워프 드라이브 연구는 비주류였습니다. 수학이 유효하기 때문에 문헌에서 용인되었지만 실제 기술로 가는 길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회는 관련 세션이 없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이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면 심사위원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펀딩 기관들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 논문들이 정기적으로 고전 및 양자 중력, 피지컬 리뷰 D, 그리고 다른 최상위 저널들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진 추진 시스템에 관한 학회 세션들은 많은 청중을 끌어모았습니다. 나사는 이글웍스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피직스 같은 민간 조직들은 공개적으로 출판하고 학계 연구자들과 협력합니다. 대학원생들이 전문적 낙인 없이 워프 매트릭을 자신의 연구에서 인용합니다. 이 분야는 수학적 호기심에서 정당한 공학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그 공학은 여전히 수세기가 걸릴 수 있지만 이것은 공학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광속 워프 드라이브에는 반드시 다뤄야 할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광속보다 빠른 속도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버블이 광속 장벽을 넘을 때 앞쪽 끝에서 벌어지는 일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워프 버블이 초광속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지평선이라 불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지평선은 시공간의 경계입니다. 그 너머로는 특정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가장 익숙한 예는 블랙홀 사건 지평선입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서 시공간은 빛이 바깥으로 전파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어떤 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해 끌려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공간 자체의 기하학이 변해서 모든 미래 방향 경로가 안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깥으로 이어지는 방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광속 워프 버블은 그 앞쪽 끝에서 유사한 구조를 생성합니다. 버블의 전면벽이 초광속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버블 내부에서 앞쪽 끝을 향해 보낸 어떤 신호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쪽 끝은 신호가 전파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적 단절을 만듭니다.
우주선의 내부는 자신의 앞쪽 끝으로부터 차단됩니다. 조종석에서 버블의 전면을 향해 보낸 무전 신호는 결코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호는 전면 벽을 영원히 쫓아가며 결코 따라잡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항법 관점에서 이것은 재앙적입니다. 항해 중에 우주선은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항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 앞으로 어떤 정보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버블은 발사 전에 정확히 조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초광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승무원은 그들이 향하고 있는 우주 영역에 인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 궤적의 어떤 오류도 비행 중에 수정될 수 없습니다. 경로상의 어떤 장애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주선은 단순히 설정된 벡터 그대로 앞으로 돌진하며 변하는 조건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초광속 워프 버블은 내부에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감속하려면 버블은 자신의 기하학을 변경해야 합니다. 워핑 영역의 물질이나 에너지 분포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주선 내부에서 버블 경계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버블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 신호들은 앞쪽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갇혔습니다.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적지에 외부 인프라를 갖는 것입니다. 이전 임무에 의해 설치된 미리 배치된 장비로 외부에서 버블을 붕괴시키거나 버블 벽 자체에 내장된 일종의 자율 메커니즘으로 특정 기간 후에 종료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 어느 선택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는 조종사는 사실상 승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 인과성을 따르지 않는 창문을 통해 흐릿하게 지나가는 우주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한 아이디어는 버블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고주파로 껐다 켰다 반복해서 우주선이 워프 펄스 사이에 외부 우주와 잠깐의 인과적 접촉 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학은 특정 모델들에 존재하지만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계속 붕괴되고 재형성되는 버블은 각 사이클마다 파국적인 방사선 폭발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우주선을 증발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단순히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임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장거리 탄도 장치가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준하고 발사하고 그들이 가리킨 곳에 도착하기를 희망합니다. 확립된 목적지들 사이에 사전 계획된 경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동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탐사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쓸모없습니다. 지평선 문제는 워프 드라이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광속 워프 드라이브가 만약 작동한다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탈 것이 될 것임을 증명합니다. 비행기처럼 조종하는 조종 가능한 우주선이 아닙니다. 일단 발사되면 항로를 변경할 능력 없이 조준하고 발사하는 탄도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지평선의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가 방사선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은 물리학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블랙홀이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진짜 문제는 도착했을 때 벌어집니다. 워프 버블이 감속하거나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앞쪽 가장자리에 축적된 모든 물질이 한꺼번에 방출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의 폭풍처럼 말이죠. 전방을 향해 발사되는 거대한 방사선 펄스입니다.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광속의 수백 배로 몇 광년을 여행한 워프선이 감속할 경우 축적된 입자들이 방출하는 폭발은 목적지 항성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행성 표면을 소독하고 대기를 증발시키며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주선 자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버블이 붕괴되면서 갇혀있던 물질의 일부는 뒤쪽으로도 분출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직접 타격하면서요. 고에너지 입자빔에 맞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공격받는 게 아니라
워프 드라이브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의해서 말이죠. 이 문제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버블 형태를 정밀하게 조정해서 입자들이 축적되지 않고 측면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이 버블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항성계박, 먼 우주 공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축적된 물질을 안전하게 방출한 다음 기존 추진 시스템으로 천천히 목적지로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워프 드라이브의 속도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도 아광속 워프 드라이브가 다시 한번 유리해집니다. 빛보다 느리게 움직이면 입자 축적 효과가 훨씬 약해집니다. 입자들은 여전히 버블과 상호작용하지만 그 에너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치명적인 폭발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복사선 수준으로 말이죠. 초광속 워프 드라이브를 둘러싼 이 모든 문제들, 지평선 문제, 호킹 복사, 입자 축적 효과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초광속 워프 여행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위험하며 어쩌면 물리학 법칙 자체에 의해 금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순간 당신은 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시공간 자체의 인과 구조가 깨지고 지평선이 형성되며 양자장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곳으로요. 그 결과는 승무원에게나 목적지에게나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워프 드라이브는 완전히 불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워프 드라이브는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빠르고 자유롭게 조종 가능한 우주선이 아니라 느리고 신중하게 계획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아광속으로 제한되고 정밀하게 조정된 궤적을 따르며 모든 위험 요소를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 워프 드라이브라도 여전히 혁명적일 겁니다. 광속의 절반이나 4분의 3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몇십 년 만에 가까운 항성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로켓으로 수만 년 걸릴 여행을 인간 한 세대 안에 완수하는 거죠. 하지만 초광속은요? 은하계를 자유롭게 횡단하고 며칠 만에 수백 광년을 건너뛰는 그런 능력은요? 그것은 물리학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말이죠.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되면 지평선과 호킹 복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의 더 깊은 구조가 밝혀지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광속 워프 드라이브는 이론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물리학의 법칙이 단순히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속도 한계는 성가신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인과 구조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 한계를 무시하려 하면 우주는 반격합니다. 지평선으로, 방사선으로, 축적된 물질의 폭발로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워프 드라이브를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워프 드라이브 없이 별들에 어떻게 도달할까? 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느리지만 결국에는 더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거품이 목적지에 도착해 작동을 멈추는 순간 그동안 쌓인 모든 물질이 한꺼번에 방출됩니다. 갇혀있던 입자들이 우주선의 위치에서 빔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극도로 좁고 집중된 광선으로요. 이 빔은 우주선이 향했던 방향, 바로 목적지를 향해 곧장 날아갑니다. 맥모니걸과 동료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빔 속의 에너지는 수십만 개의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와 맞먹으며 좁은 원뿔 형태로 집중됩니다. 그 원뿔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한 워프 우주선은 우아하게 착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성계 전체를 불모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빔의 경로에 있는 행성들은 대기가 벗겨지고 표면이 기반함까지 그을립니다. 빔이 충분히 강렬하다면 완전히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선 자체는 살아남습니다. 거품 안쪽에 있었으니 방출로부터 보호받았죠. 하지만 그 우주선을 보낸 문명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간 파괴 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것을 때로 워프 드라이브 대학살 문제라고 부릅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효과는 이동 거리와 만난 입자 밀도에 비례합니다. 성간 매질의 극도로 낮은 밀도조차 수억 년에 걸쳐 축적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일부 해결책은 거품의 기하학적 구조를 수정해 입자를 가두지 않고 튕겨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전방벽을 유체역학적으로 성형에 들어오는 물질을 거품의 측면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다른 제안은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빈 우주 공간에서 여행을 끝내고 빔이 무해하게 흩어지도록 한 뒤 재래식 추진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두 아이디어 모두 복잡성을 더합니다. 둘 다 새로운 잠재적 실패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임무 계획자들에게 입자 축적 문제는 초광속 워프 우주선이 거주 항성계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착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긴 감속구역이요. 출구빔을 같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겨냥하는 신중한 정렬이 필요합니다. 목적지 문명에 사전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메시지를 받을 기술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이것은 이색물질 요구사항, 지평선 문제, 호킹 복사, 조양 한계 위에 쌓인 또 하나의 합병증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하면 원래의 알쿠비엘의 워프 드라이브는 세련된 우주선이라기보다 화물을 운반하는 통제 불가능한 무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워프 드라이브에 이 모든 문제가 있다면 이것들을 피하는 다른 초광속 여행 방식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요. 우주선 주변의 공간을 휘는 대신 공간 자체를 직접 뚫고 터널을 만드는 상상을 해보세요. 지름길입니다. 두 먼 지점을 연결하는 경로인데 주변 우주가 허용하는 것보다 짧은 경로입니다. 우주선은 전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터널을 걸어 들어갑니다. 몇 순간 뒤 수광년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웜홀이라고 부릅니다. 워프 드라이브처럼 웜홀도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수학적으로 유효한 해로 나타납니다. 기본 개념은 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네이선 로젠이 처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블랙홀의 내부 기하학을 연구하다가 수학이 다리를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공간의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을 연결하는 통로였죠. 아인슈타인 로젠 브리지로 알려지게 된 이것은 슈바르츠실트 블랙홀 해의 특징이었습니다. 블랙홀의 내부를 다른 영역, 아마도 완전히 다른 우주나 우리 우주의 먼 부분과 연결했습니다. 초기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수학적 호기심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다리는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통과하기에는 너무 빨리 붕괴될 것이죠. 게다가 들어갈 수 있다 해도 반대편에 도달하기 전에 조성력에 으스러질 겁니다. 상황은 1988년에 바뀌었습니다. 칼텍의 이론 물리학자 깁손, 나중에 중력파 최초 탐지로 노벨상을 받게 될. 그가 동료 마이클 모리스, 울비 유르체버와 함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시공간의 웜홀과 성간 여행해의 활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부분적으로 칼 세이건의 요청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이건은 공상과학 소설 콘택트를 쓰고 있었고 등장인물들이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는 손에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허용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손은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팀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통과 가능한 웜홀, 즉 파괴되지 않고 실제로 여행할 수 있는 웜홀은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유효한 해였습니다. 우주선은 웜홀의 한쪽 입구로 들어가 입구들을 연결하는 짧은 목을 통과해 출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수광년 떨어진 곳에서요. 목을 통과하는 여행은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입구는 은하 너머라도 원하는 어떤 거리로든 분리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여행은 순간적이거나 거의 순간적으로 보입니다.
우주선이 한쪽 입구로 사라지고 다른 쪽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정상 경로를 따르는 빛, 신호가 여행을 마치기 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려면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웜홀은 종이를 접어 두 지점이 닿게 한 다음 두 층을 모두 뚫는 구멍이 지름길을 만듭니다. 구멍을 통과하는 거리는 표면을 가로지르는 거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웜홀을 통과하는 여행은 국소적으로 광속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경주하는 광자도 여전히 목을 통과하며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효과적인 이동 시간을 먼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짧게 만듭니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관찰자는 우주선이 한쪽 입구로 들어가 다른 쪽에서 거의 즉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잠재적으로 빛이 정상 공간을 통과해 여행했을 것보다 빠릅니다. 워프 드라이브와 달리 웜홀은 공간을 통과하는 이동을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거품이 없습니다. 주변 기하학의 압축이나 팽창도 없습니다. 터널은 고정된 구조로 존재합니다. 시공간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움직이지 않는 입구와 출구 지점을 가집니다. 우주선은 그냥 날아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입구들을 우주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쪽 입구는 지구 궤도에, 다른 쪽은 알파 센타우리의 행성 궤도에 둘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공학적 문제는 워프 드라이브를 단순해 보이게 만듭니다. 킵손의 1988년 논문은 통과 가능한 웜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목록은 까다롭습니다. 첫째, 웜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어야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일방통행 경계입니다. 그것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웜홀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면 입장한 여행자들은 갇히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포함한 자연발생 웜홀 대부분은 지평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용 가능한 웜홀은 양쪽 입구가 열려 있고 접근 가능하며 장벽 없이 연결된 특정 기하학이 필요합니다. 둘째, 목은 우주선이 통과할 만큼 넓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중요합니다. 좁은 목에서는 조속력이 극심합니다. 우주선의 앞과 뒤 사이의 중력 차이가 선체를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손은 인간 규모의 우주선이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목의 최소 반경이 수마일은 되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보다 작으면 조석 응력이 우주선을 파괴합니다. 셋째, 통과 시간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시간이 외부보다 훨씬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는 웜홀은 문제가 됩니다. 손은 웜홀을 열어두는 물질이 올바르게 배치되면 일반적인 국소시간 흐름을 가진 목이 가능하다고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점은 웜홀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학은 현재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별, 행성,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일반 물질은 시공간을 안쪽으로 휘게 합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당깁니다. 시공간을 통과하는 터널인 웜홀 목은 자연스럽게 이 인력 아래에서 닫히려고 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열린 상태를 유지하려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반발 중력을 만드는 무언가 말입니다. 손은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국적인 물질입니다.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입니다. 알쿠비에르의 워프 드라이브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웜홀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손은 마일 규모의 우주선을 수용할 만큼 큰 웜홀을 열어두려면 대형 행성의 질량에 맞먹는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목 주위의 껍질 형태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정밀한 기하학적 구성으로 말입니다. 설정은 섬세합니다. 이국적인 물질 분포의 어떤 변동이라도 목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내부에 있는 동안 목이 붕괴되면 우주선은 존재에서 압착됩니다. 워프 드라이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워프 버블은 우주선 주위의 껍질에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껍질은 공간을 통과해 이동합니다.
일단 구성되고 가속되면 형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포이케 솔루션 같은 현대 설계는 아광속 사례에서 이국적인 물질 요구사항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웜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국적인 물질은 장식이 아닙니다. 구조적입니다. 지속적인 중력 압력에 맞서 웜홀 목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물질을 단 1마이크로초라도 제거하면 목이 붕괴됩니다. 필요한 양도 더 큽니다. 손의 행성 질량 추정치는 비교적 적당한 웜홀에 적용됩니다. 더 큰 개구부나 더 긴 연결로 확장하면 요구사항이 증가합니다. 일부 계산은 정기적인 성간 교통에 적합한 웜홀이 여러 별의 질량에 해당하는 이국적인 물질을 필요로 하며 모두 목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일반 물질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다면 블랙홀로 붕괴될 것입니다. 이국적인 물질은 정의상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기하학적 요구사항은 어쨌든 가혹합니다. 안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웜홀 기하학의 섭동을 분석했습니다. 작은 교란, 이국적인 물질 분포의 미세한 변동, 대부분의 구성은 불안정합니다. 섭동은 목이 붕괴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붕괴가 시작되면 재앙적으로 진행됩니다. 웜홀은 1초도 안 되어 닫힙니다.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은 파괴됩니다. 웜홀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한 균형이 필요하며 물리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응용물리학팀이 양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설계를 시연한 아광속 워프 드라이브와 비교해보세요. 웜홀에는 유사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작성한 모든 통과 가능한 웜홀 솔루션은 목에 이국적인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역의 불가능 정리는 워프 드라이브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광속 워프는 알려진 물리학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웜홀은 진정으로 새로운 물리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돌파구 말입니다.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는 임무 계획자들에게 선택은 명확합니다. 아광속 형태의 워프 드라이브는 최소한 기존 물리학 및 그럴듯한 미래 재료 과학과 연결됩니다. 웜홀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근본적인 진보를 필요로 합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는 빛보다 빠른 개념입니다. 단 하나만이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음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확인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기술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948년 핸드릭 카시미르라는 네덜란드 물리학자가 네덜란드 아인트호번의 필립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자기장의 양자 거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것을 예측했습니다. 진공에서 아주 가까이 배치된 두 개의 전하가 없는 평행한 금속판이 서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규모에서는 너무 약한 중력 때문이 아닙니다. 판이 중성이므로 정전기 때문도 아닙니다. 카시미르는 그 인력이 양자 진공 자체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양자장 이론에 기반했습니다. 이론은 빈 공간이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활동으로 끌어오릅니다. 가상 입자들이 쌍으로 끊임없이 존재로 튀어나와 1초의 아주 작은 부분 동안 존재하다가 소멸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어디에서나 항상 모든 유형의 장에서 발생합니다. 전자기장이 변동합니다. 가상 광자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두 개의 금속판을 가까이 배치하면 이러한 변동에 경계 조건을 부과합니다. 특정 전자기 파장은 판 사이에 맞지 않습니다. 파장이 간격보다 깁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드는 판 사이의 공간에서 억제되고 배제됩니다. 하지만 판 외부의 공간에서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은 불균형을 만듭니다.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많은 가상 광자가 압력을 가합니다. 결과는 불균형입니다. 판 외부의 압력이 내부보다 강합니다. 판들은 서로를 향해 밀려납니다. 이것이 바로 카시미르 효과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1997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스티브 라모로가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는 약 1마이크로미터, 즉
밀리미터의 1000분의 1 간격으로 분리된 금속판을 사용했고 인력을 감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효과는 여러 연구소에서 점점 더 높은 정밀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현대 실험은 카시미르 힘을 극도로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와 웜홀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카시미르판 사이의 영역은 외부 진공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일반적인 빈 공간보다 낮다는 뜻이죠. 정의상 기준선에 비해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리학 전체에서 진정한 음의 에너지가 대량으로 존재하는 유일하게 확인된 사례입니다. 극미한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가상 입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지속적인 음의 에너지입니다. 카시미르 효과는 음의 에너지가 자연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적어도 소량으로는요. 적어도 특정 조건에서는요. 문제는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워프 드라이브에 동력을 공급하거나 웜홀을 열어둘 만큼 충분한 음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술로는 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카시미르 공동 내 음의 에너지 양은 극히 적습니다. 면적이 1제곱미터이고 1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분리된 한 쌍의 판은 약 10의 -7 제곱줄 정도의 총음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1000만 분의 1줄입니다. 모기가 날개를 한번 펄럭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습니다. 비교하자면 워프 드라이브 설계는 킬로그램 또는 톤 단위의 질량 등가로 측정되는 음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이 같은 mc 제곱을 사용하면 1kg의 질량은 약 9 곱하기 12, 17 제곱줄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카시미르 공동이 생성하는 것과 워프 드라이브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격차는 약 24 자릿수입니다. 1조조배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미르 효과는 모든 진지한 워프 드라이브 논문에서 인용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음의 에너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준비된 금속 표면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공학의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공학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물리학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의 문제입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가지 추측성 제안들이 나왔고 각각은 확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수천 개 또는 수백만 개의 카시미르 공동을 쌓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별 공동은 극소량의 음의 에너지를 기여합니다. 충분히 많이 만들고 적절히 배열하면 기여분이 합산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만 개의 공동이 하나의 효과의 10,000배를 생성합니다. 100만 개의 공동이 100만 배 더 많이 생성합니다. 충분히 확장하면 워프 드라이브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에서 억제된 전자기 모두가 인접한 공동의 경계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공 변동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이득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0개의 공동을 쌓는다고 10,000배의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훨씬 적은 것을 얻습니다. 확장을 시도할수록 간섭 효과가 지배적이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연구자들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하학적 배열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간격 패턴, 다른 판 재료, 다른 공동 모양. 아무것도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동적 카시미르 효과를 포함합니다. 판을 빠르게 움직이고 매우 높은 주파수로 앞뒤로 진동시키면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경계 조건은 단순히 진공 모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광자를 실제 광자로 변환합니다. 진동하는 판은 양자 진공을 충분히 세게 흔들어서 일부 변동이 실제 입자가 됩니다. 공동을 빠져나가 에너지를 운반하는 광자들입니다. 이것은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11년 스웨덴 찰머스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동적 카시미르 효과를 나타내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거울을 모방하는
초전도 회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공에서 나오는 실제 광자를 감지했습니다.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양자 진공이 조작되어 실제 입자와 실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생성된 에너지의 양은 정적 카시미르 효과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광자는 희미했습니다. 출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와트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워프 드라이브 수준으로 확장하려면 대규모 구조물을 그것들을 찢어버릴 주파수로 진동시켜야 합니다. 관련된 힘을 견딜 수 있는 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전자기학을 넘어선 다른 양자장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논의해온 카시미르 효과는 전자기장에 작용합니다. 금속판 사이에 가상 광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다른 장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채우고 그 여기가 우리가 아는 전자인 전자장,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인 여기를 가진 쿼크장, 힉스 보손인 여기를 가지며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장. 이들 각 장은 고유한 진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변동, 카시미르 유사 효과를 생성할 고유한 가능성. 아마도 그들 중 하나는 경계 사이에 제한될 때 더 강한 음의 에너지를 생성할 것입니다. 아마도 장들의 일부 조합은 간섭하기보다는 강화되는 효과를 생성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금속판으로 전자기장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자장이나 쿼크장에 경계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산했습니다. 수학은 복잡합니다. 이 수준의 양자장 이론은 현대 슈퍼컴퓨터조차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계산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전자기 카시미르 효과보다 극적으로 더 많은 음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 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완고하게 작게 유지됩니다. 확장을 어렵게 만드는 이론적 제약도 있습니다. 1990년대 물리학자 레리 포드와 토마스 로만이 증명한 양자 부등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음의 에너지가 존재할 때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학적 정리입니다. 음의 에너지가 강렬할수록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차지할 수 있는 부피도 더 작아집니다. 양자장 이론에 내재된 우주적 거래 조건인 셈이죠. 많은 양의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극히 짧은 순간 동안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적은 양의 음의 에너지를 더 긴 시간 동안 더 큰 부피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프 드라이브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거시적 영역에서 무한정 유지되는 대량의 음의 에너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양자 부등식이 워프 드라이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양자 진공 요동에서 추출한 음의 에너지로 이를 만드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등식이 적용되지 않거나 덜 제한적인 구성을 말이죠. 그런 허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론인 양자 중력이 중요한 방식으로 부등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표준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이 제약을 우회하는 성질을 가진 장이나 입자를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양자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음의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는 표준 모델 너머의 물리학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학적 실현은 여전히 꿈의 단계입니다. 이 모든 접근법은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대학과 국립연구소의 소규모 팀들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죠. 더 작은 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워프, 드라이브나 웜홀이 필요로 하는 규모의 실용적인 음의 에너지 저장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공학적 도전은 엄청납니다. 영원히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통찰력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장 긴 시간 척도에서 보면 워프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리학을 극도로 인내심 있게 정제하는 것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에는 탐구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 워프 드라이브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때때로 고장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에 런던 퀸 메리 대학교의 KT 클라우와 공동 연구자들이 고전 및 양자 중력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 붕괴로 인한 중력파 파형. 이 논문은 아무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워프 버블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실패가 어떤 관측 가능한 흔적을 남길지에 대한 것이었죠. 설정은 간단합니다. 워프 버블은 특정한 물질과 에너지 분포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화된 시공간 영역입니다. 그 분포가 불안정해지면 버블은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빠르고 폭력적이며 재앙적입니다. 휘어진 시공간 기하학이 갑자기 평평하게 되돌아갑니다. 곡률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클라우의 팀은 수치 상대성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이를 모델링했습니다. 수치 상대성은 슈퍼컴퓨터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푸는 계산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라이고가 감지하는 사건인 블랙홀 합병과 중성자별 충돌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클라우 그룹은 시뮬레이션에서 워프 버블 매트릭을 설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합리적인 물질 분포를 부여했죠. 그런 다음 교란을 가했습니다. 작은 불안정성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붕괴하면서 중력파를 방출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바깥쪽으로 전파되는 시공간의 파문이었죠. 파형은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고주파 진동의 폭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링다운이 이어졌습니다. 기하학이 안정되면서 감쇄하는 사인파 패턴이었죠. 전체적인 신호는 알려진 어떤 천체 물리학적 원천과도 구별되었습니다. 합병하는 블랙홀의 첩후와는 다릅니다. 충돌하는 중성자별의 더 조용한 신호와도 다릅니다. 초신성 핵붕괴나 우리가 아는 다른 폭력적인 사건과도 다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워프 드라이브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때때로 고장난다면 그 실패는 중력파를 내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속으로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파동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파동이죠. 신호의 주파수는 워프 버블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클라우의 팀은 직경이 몇 마일인 버블의 경우 주요 주파수가 약 30만 헤르츠일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초당 30만 사이클입니다. 이것은 라이고가 감지하도록 설계된 주파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라이고는 10헤르츠에서 몇 킬로헤르츠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민감도는 약 100헤르츠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30만 헤르츠에서 발생하는 워프 드라이브 붕괴 신호는 라이고의 감지 대역을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발생하더라도 라이고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감지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중력파 관측소에 대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라이고와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들이죠. 일부는 초전도 공진기를 사용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유 센서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마이크로파 공동 배열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여전히 개발 중입니다. 천체 물리학적 원천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로 만들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민감도를 달성한다면 중력파 하늘에 대한 새로운 창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워프 드라이브 붕괴는 후보 신호가 될 것입니다. 추측적이지만 흥미로운 함의가 있습니다. 외계지능 탐사는 전통적으로 전자기 신호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인공 전송을 찾기 위해 하늘을 스캔하는 전파 망원경들입니다. 레이저 펄스를 찾는 광학 망원경들입니다. 거대 구조물의 폐열을 찾는 적외선 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계 문명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 방사선을 사용하거나 유출한다고 가정합니다. 중력파는 다른 채널을 제공합니다. 만약 고등 문명이 워프 드라이브를 작동시키고 그 드라이브가 때때로 고장난다면 중력파 신호가 바깥쪽으로 전파되어 결국
지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워프 버블 붕괴로 예측되는 특정 파형을 찾음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등 기술의 증거를 잠재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요원한 가능성입니다. 확률 사슬에는 많은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고등 문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들이 워프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드라이브가 감지 가능한 신호를 생성할 만큼 자주 고장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포착할 만큼 충분히 민감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완전히 0은 아닙니다. 이 가능성 덕분에 중력파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탐지 대상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검색 알고리즘에 추가할 새로운 패턴 템플릿을 말이죠. 설령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더라도 철저한 탐색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우주 이웃에 워프 기술을 보유한 문명이 얼마나 흔한지에 대한 한계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연구는 외계인 탐색을 넘어서 즉각적인 과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클로프 팀은 워프 버블 붕괴를 수치 상대성 이론으로 모델링하면서 특이한 시공간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고전적 에너지 조건을 위반하는 기하학적 구조를 다루는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다른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블랙홀 내부 구조라든가 빅뱅 특이점, 가상의 우주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 문제를 위해 개발된 도구가 다른 곳에서 응용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결국 빛보다 빠른 여행을 찾는 시도는 설령 본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부산물로 과학적 진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임무 계획자, 모든 물리학자, 모든 과학 애호가가 직면해야 하는 솔직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실제로 어디에 세워두고 있을까요? 처음 던진 질문은 인류가 정말로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방법을 찾았는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거친 뒤 답변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수학이 긍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워프 드라이브는 유효합니다. 미겔 알쿠비에레가 1994년에 이를 증명한 이래로 쭉 그래왔죠. 그 후 30년간의 연구가 이를 정제하고 최적화하고 한계를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개념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워프 시공간은 중력과 시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실제 방정식에 대한 실제 해법입니다. 수학이 또한 긍정하는 부분은 지난 5년간의 응용 물리학 작업을 근거로 할 때 워프 드라이브가 반드시 이국적 물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빛보다 느린 설계에서는 말이죠. 2024년 푹스 논문은 오직 일반적인 양의 에너지만 사용해서 워프 버블을 시연했습니다. 모든 고전적 에너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 구축한 것이죠. 이것은 진짜 결과물입니다. 권위 있는 동료 심사 저널에 게재되었고 분석에서 오류를 찾지 못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는 워프 드라이브를 순수 이론에서 그럴듯한 공학의 영역으로 옮겨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학은 아닙니다. 이번 세기에 할 수 있는 공학도 아닙니다. 하지만 알려진 물리학과 일치하는 공학입니다. 수학이 여전히 부정하는 부분은 이국적 물질 없이 빛보다 빠른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초광속 워프 드라이브 구성은 최소한 하나의 에너지 조건을 위반하며 최소한 일정량의 음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불가능 정리들은 절대적 증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박길이라고 회의적입니다. 빛의 장벽은 워프 드라이브에서도 로켓에서만큼이나 확고하게 유지될지 모릅니다. 단지 더 미묘한 이유로 말이죠. 수학이 애매하게 남겨둔 부분은 그 사이의 모든 것입니다. 카시미르 효과나 다른 양자, 과정들이 사용 가능한 양음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확대될 수 있는지, 표준 모델을 넘어 선 새로운 물리학이 허점을 제공할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학적 접근법이 우리가 찾지 못한 해법을 드러낼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열린 질문입니다.
수십 년, 수세기, 혹은 영원히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은 한 가지 의미에서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4년보다 문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쿠비엘의 논문은 워프 드라이브를 호기심거리로 다뤘습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푸는 재미있는 연습 정도였죠. 보브링 마르틸의 프레임워크는 이를 체계적인 공학 과제로 다룹니다. 워프 팩토리는 연구자들이 설계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게 해줍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해법 공간을 체계적으로 매핑할 수 있죠. 수치 상대성 이론은 팀들이 무언가 잘못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델링하게 합니다. 중력파 관측소는 곧 외계 워프 기술의 신호를 탐색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진전입니다. 진짜 도구들이고 진짜 연구 프로그램이며 진짜로 출판되고 인용되는 논문들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은 작동하는 탑승 수단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빛보다 느린 워프 드라이브조차 에너지 요구량이 우리 문명이 생산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초과합니다.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상당 부분에 필적하는 출력을 말하는 겁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지속되어야 하고요. 극한의 압력 아래서도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물질 껍질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응력 말입니다. 안정적인 워프 껍질을 만드는 재료, 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합금보다 수천 배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극한의 열 및 중력 하중 아래서도 정밀한 기하학적 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으로부터 수색이 떨어져 있습니다. 소규모 워프 효과조차 테스트할 계측 장비가 필요한 정밀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항성간 우주선을 만들기 전에 누군가는 그 효과가 실험실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탁상 실험 주변에 미세한 시공간 공류를 측정해야 하죠.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충돌로부터 나온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질량 분포로부터 나오는 정적 국소 공류를 측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실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임무 계획자에게 평가는 명확합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물리학 개념으로서는 실제합니다. 방정식이 이를 허용하니까요. 워프 드라이브는 장기 공학 목표로서는 그럴듯합니다. 아무리 멀더라도 현재 지식을 최종 능력으로 연결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기술로서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10년은 아닙니다. 다음 10년도 아닙니다. 거의 확실히 이번 세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몇 세기 동안은 아닐 겁니다. 항성간 우주선이 비행기가 대륙을 가로지르듯 성계들 사이를 가볍게 이동하는 공상과학 소설 속 항성간 여행은 여전히 환상입니다. 며칠 만에 은하를 가로지르는 우주선, 한 경력 안에 수십 개 세계를 방문하는 승무원들, 그것은 여전히 허구입니다. 하지만 환상은 불가능과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환상은 현실로 가는 경로가 없습니다. 근본 법칙을 위반하죠. 마법이나 불신의 유예를 요구합니다. 반면 장기공학 목표는 알려진 물리학과 일치합니다. 어렵나요? 예. 비싸나요? 예. 수색이 떨어져 있나요? 예. 하지만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그 기준을 통과합니다. 아주 좁은 여유로 그 기준을 통과합니다. 조건과 단서가 달리긴 하지만요. 하지만 통과는 합니다. 연구 커뮤니티는 그 토대 위에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운 설계들이 제안되고 분석됩니다. 오래된 설계들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죠. 해법의 공간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워프 드라이브로 태양계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명이 그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물리 법칙이 결국 이 모든 걸 금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먼 미래 어느 세기 한 연구팀이 마지막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시험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죠.
규모를 키웁니다. 그리고 인류가 처음으로 워프 드라이브에 불을 켭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7만 년이 아니라 몇 년 만에 건너갑니다. 시리우스에 도달합니다. 베가에 도달합니다. 근처 항성계 전역으로 퍼져나가죠. 수학은 이 결과가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공학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고요. 정직한 판정은 인내입니다. 정직한 전략은 계속 작업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방정식씩, 한 번에 하나의 실험씩, 한 번에 하나의 개선씩. 왜냐하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40조 킬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에 걸었고 화성에 로버를 착륙시켰고 수십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를 감지했고 먼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 사건, 지평선을 사진으로 찍은 종족은 숫자가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임무 브리핑은 여기서 끝납니다. 방정식들은 쓰여졌습니다. 시뮬레이션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비들은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정확히 볼 수 없는 어딘가 미래에서 최초의 워프 버블이 공간 자체를 휘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탐구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